132회 3, 4교시 리뷰입니다. 자, 우선 3교시부터 보겠습니다. 3교시를 받자마자 골라야 되는 것들. 그래서 1번 무조건 골라야죠. 왜냐면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골라야 되고요. 2번도 골라야 되고 3번도 골라야 되고요. 4번 변압기의 보호 방식은 정기적 보호 방식과 기계적 보호 방식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약간 변형이죠. 이건 좀 보류해 두고요. 보류. 그리고 5번 전철 변전소입니다. 이거 전기철도 기술사 문제예요. 이거 고르면 안 되고요. 이게 만약에 전기철도 기술사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기철도 변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르기 좋겠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수험생 입장에서는 고르기가 어려우니까 패스입니다. 그리고 6번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4번 보류해 놓은 거 빼면은 이렇게 고를 게 4개나 있어요. 그래서 3교시는 이렇게 고르면 좋겠다 싶고요. 자, 이제 4교시입니다. 4교시에서도 고를 게 1번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풍력. 그 다음에 사고 파급 원인 요거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합화력 발전 골라야죠. 이 다 고른 이유가 잘 나오는 거 고른 겁니다. 그리고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77회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면 거의 20년 다 돼가죠.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이거는 보류이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A 팩터. 근데 우리는 이거 K 팩터만 준비하죠. A 팩터는 우리 준비하지 않으니까 이건 패스입니다. 그래서 이 4개가 골라졌어요. 3교시, 4교시 다 4개가 골라졌습니다. 이 4개가 골라진다는 거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예, 행운이에요, 행운. 운이 따라준 거죠. 자, 그래서 3교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전압 제어를 위한 무효전력의 공급원입니다. 공급원. 종류별 특징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브노트를 무효전력 공급원과 소비원을 준비를 해요. 근데 여기다가 이 답안을 쓰실 때 뭐 공급원, 소비원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 공급원만 쓰는 거예요. 공급원. 근데 발전기라든가 아니면 동기조상기, SVC 아니면 스태트콤 이게 다 공급 소비가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 불로 리액터 이거는 무효전력 소비원이잖아요. 소비원. 근데 여기다가 공급원에다가 이렇게 쫙 썼다. 뭐 1번 목차, 2번 목차, 3번, 4번, 5번. 그러면 불로 리액터를 이제 채점관 분들이 보시는 순간 이거 그냥 서브노트 보고 그대로 베꼈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원이랑 소비원 정확히 구분하셔가지고 이 공급원만 쓰셔야 돼요. 공급원 여기 콘덴서도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렇게 공급원 쓰시고 이렇게 종류 열거 하신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 기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SVC랑 이 스태트콤 별도로 25점 준비하고요. 뭐 전력용 콘덴서도 10.25점짜리 아주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수험생분들도 워낙에 잘 쓰시기 때문에 그냥 이 무효전력 공급원의 종류 그냥 특징 쓰는 게 아니고 1번 개요. 그러니까 좀 답안지를 짜임새 있게 보여주는 거죠. 이 개요라는 게 이 전압을 제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이 직접 제어와 간접 제어가 있다. 이 직접 제어는 이 변압기의 탭을 그대로 조절하는 거죠. OLTC랑 그 다음 이거는 부하가 살아있을 때 전기가 살아있을 때 탭을 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하가 없을 때 조정하는 거 있죠. 이렇게 탭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간접적인 조정 방법은 이 무효전력과 전압의 비례 특성 요걸 이용해서 제어한다. 그래서 이 QV 특성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무효전력은 전압과 비례하는 특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요를 한 반 페이지 안쪽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만 서술해도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 수식 유도 과정 다 생략하시고 그래서 전압 강화는 뭐 PR 플러스 XQ에
뭐 2분의 이거 바로 그냥 써주시고요. 이거 유도하지 마시고 개요로 보여줄 때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2번 목차가 이 무효전력의 공급원과 특징 이거를 목차를 잡아주시고 첫 번째 뭐 전력용 콘덴서, 두 번째 발전기, 세 번째 뭐 동기 조상기, 네 번째 SVC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죠. 이 메인으로 잘 써줘야 될 건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반 페이지 쓰셨으면은 요거를 한 두세 페이지 써야죠. 이거 우리가 25점짜리 2.5페이지 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쓸 거 많고 대부분 쓰는 이런 아이템들 이런 건 폭발적으로 많이 써줘야 됩니다. 거의 뭐 한 3, 4페이지가 나와줘야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종류별 특징, 원리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아이템 주어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뭘 설명할지 여기 주어집니다. 각각의 원리랑 특징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이 수식이죠, 수식. 수식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 어디다 쓰는지, 뭐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뭐 소금성은 얼마나 되는지, 뭐 경제성, 신뢰성 이런 거를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스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발송배전 기술사에 2번 나왔어요. 2번. 이게 118회인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저도 한번 시험 볼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거 우리 25점짜리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 ESS 요것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이건 좀 외울 게 많죠. 그 다음에 이건 처음 나왔었어요. 근데 발전공학 끝에 에너지 저장 시설에 이 공기 압축 공기 저장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의고사 발송배전 모의고사반 우리 이타 아카데미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가스 터빈이나 복합 화력 발전 쓸 때 저는 이거 압축 공기 에너지 저장 장치 꼭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플라이 휠 우리 역학적 에너지 준비할 때 뭐 양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운동 에너지 이런 거 기술할 때 이 플라이 휠 꼭 써줘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양수 발전 각각의 원리랑 특징 서술해 주는 거 어렵지 않았고요. 이런 것도 이게 125회 때 한번 나왔고요. 이것도 대부분 수험생이 잘 쓰시니까 첫 번째 개요에서 ESS의 필요성 이런 걸 적어 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러이러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고 두 번째 본론에서 이 5가지 목차 써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결론 같은 거 잘 써주시는데 뭐 ESS 나왔으니까 스마트 그리드라는 키워드가 또 나와주면 좋겠죠. 그리고 뭐 전기차라든가 V2G 이런 거 우리 많이 정리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전력전자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부하율을 향상시키고 뭐 그래야 된다 이런 거 결론 쓰는 거죠. 근데 이것도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이렇게 스토리가 연계가 되는 답안이 이어지는데 이제 뭐 시험을 응시하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이것만 기술하십시오. 이것만. 문제가 나왔으면은 1번 목차 바로 스메스 기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목차 배터리 ESS 바로 요것만 기술해 줘도 득점하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인데 이렇게 목차가 주어졌죠? 이대로 써야 돼요. 이대로. 근데 제가 아까 1번, 2번 문제에서 뭐 개요, 뭐 결론 이런 거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개요를 쓴다기보단 첫 번째 이 가능 출력 곡선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는 게 개요가 되는데 여기는 목차가 정의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바로 쓰는 거죠. 정의. 가능 출력 곡선이란 이렇게 해놓고 이러이러한 게 가능 출력 곡선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는 요거 써주시고 운전 영역이랑 한계 곡선 그리고 가능 출력 곡선 요거 그리는 거 있죠? 그거 도출해 주시고 근데 이렇게 나오는 요인들 수식이 있죠? 뭐 전기자의 열적 아니면 진상한계, 지상한계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한계를 결정하는 요인. 근데 이게 보시면은 뭔가 목차가 주어졌는데 논리 순서가 이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한계 곡선이 그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가능 출력 곡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 2, 3번 순서대로 꼭 기술을 안 하셔도 되고 이 정의 쓰시고 이 출력 한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 출력 곡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1, 3, 2 순서로 서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뭔가 논리적으로 매끄러우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주어진 대로 해도 되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었다면은 이 순서대로 기술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채점 하시는 분들도 이 순서대로 모범 답안을 갖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정의 채점하실 거고, 2번 운전 영역이랑 한계곡선 채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채점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이 왔다 갔다 안 하게 하는 겁니다. 좀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왔다 갔다 하면 좀 기분도 안 좋잖아요. 힘드니까요. 그래서 논리는 1, 3, 2지만은 좀 채점관 분들을 배려해서 1, 2, 3으로 뭐 이렇게 기술을 하는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겠죠. 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변압기의 보호 방식인데 주보호 방식과 후비 보호 방식이에요. 이건 지금 전기적 얘기하는 거죠. 전기적. 그래서 뭐 보호 계전기 얘기 나왔으니까 전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발송 배전 기술사 문제의 특징이 뭔가 3, 4, 5 계통에 아니면 1, 5, 4 계통에 이런 걸로 시작되는 게 있어요. 뭐 3, 4, 5 변전소의 보호 방식을 쓰세요. 3, 4, 5 변전소의 모선 방식을 쓰세요. 이 건축 전기는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변압기의 보호 방식을 쓰세요. 보호 방식. 아니면은 모선의 구성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발송은요. 154kV 변전소 있죠? 변전소의 모선 구성 방식을 쓰세요. 아니면은 345kV 변전소의 모선 방식을 쓰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한전 설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한전 설계 기준입니다. 이 건축 전기에서 변압기 용량 산정 방식에 대해 쓰세요. 그러면은 뭐 부하를 상정하고 뭐 우리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 팩터 고려하고 그다음에 뭐 고조파 고려하고 이런 거 쓰는데 근데 한전 같은 경우에는 뭐 변전소의 용량을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뱅크 수도 정해져 있고 뭐 변전소의 용량도 정해져 있어요. 345 변전소의 뱅크 용량은 뭐 500메가고 765 변전소의 뱅크 용량은 2000메가로 그냥 정해져 있어요. 뭐 변압기의 용량을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발송 배전 공부하실 때는 뭐 154 계통의 보호 방식, 345 계통의 보호 방식 이걸 좀 체계적으로 외워 놓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5 변전소에서 사용하는 뭐 변압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게 지금 유입 변압기 설명하라는 건지 아니면 무슨 뭐 아모퍼스 변압기 설명하라는 건지 이 건축 전기 공부할 때 참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4, 5 변전소에서는 단권 변압기 쓰니까 단권 변압기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보면요. 154 변압기의 주보 방식은 87 비율 차동 계전기, 변압기용 비율 차동 계전기 쓰고 뭐 후비 보호 방식은 뭐 가전류 계전기 OCR 51이랑 50번 이 두 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문제를 보시고 이게 뭘 설명하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전철 변전소인데, 자,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건들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이 전철 변전소가 나왔다 그래서 전기철도 기술사 문제를 찾아보지 마시고 패스하십시오, 패스. 패스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 및 특고압 지중 케이블에
이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절연 열화 원인입니다. 원인과 활선 상태의 진단 방법에 대해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절연 열화 원인입니다. 첫 번째 원인. 그리고 진단 방법인데 우리 진단 두 가지 해요. 활선 상태랑 사선 상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활선, 사선 다 적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활선을 폭발적으로 기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결론으로 사선 방법이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해 주셔야지 뭐 활선, 사선 다 적으면 시간도 없고 이게 채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사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인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진단 방법 중에서 활선 방법을 잘 써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배분은 여기 원인 1페이지, 진단 방법 2페이지, 그래서 통합 한 3페이지 정도 기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인 갖다 어떻게 한 페이지 쓰냐? 뭐 원인은 많죠. 뭐 전기적 원인, 뭐 기계적 원인, 화학적 원인, 열적 원인, 뭐 환경적 원인, 생물적 원인. 이 목차만 잡아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이죠? 이 6줄에다가 이거 원인 2줄씩만 서술해줘도 한 페이지 금방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4교시입니다. 4교시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이랑 우리 동기 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1번, 2번은 다 준비를 해요. 조건, 뭐 권수비 있고, 극성 있고, 상회전 있고, 우리 8가지 준비해요. 8가지. 극성, 뭐 권수비 1, 2차 전압, 그 다음에 극성이랑 각변이 있고, 상회전 있고, 퍼센트 임피던스 있고, XR 레이시오 있고, 그리고 병렬운전 변압기의 뭐 용량 비는 1대3 이내가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온도 상승, 뭐 빌값도 비슷한 게 좋고, 이렇게 해서 8개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 병렬운전 조건 8개 나열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점. 그래서 권수비, 뭐 극성, 상회전 안 맞으면은 단락 전류가 흐르거나 순환 전류로 과열되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안 맞아도 순환 전류 흐르고, XR 레이시오 안 맞아도 순환 전류 흐르고요. 그런데 이 3번 보기 같은 게 문제예요. 우리 기술사 문제 푸실 때. 아니 여기서 조건 다 설명했는데 뭘 또 고려하냐. 이 병렬 운전 시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이 조건이에요. 이 고려사항 중 하나가 이런 병렬 운전 조건이고, 뭐 보호협조라든가 이 부하 분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병렬 대수가 많으면은 뭐 경부하 때는 그거 병렬 대수를 다 돌릴 거냐 아니면 몇 대만 돌릴 거냐, 통합운전 개념이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쓰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가는 거는 아니지만은 좀 너무 기출 문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서적들이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은 이해의 깊이라든가 범위가 좀 늘어나니까, 이 기술사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을 만약에 못 썼다. 이거 못 썼어요. 1번, 2번만 쓰면은 이게 3인 채점 기준으로 45점, 이게 60점 기준이죠. 100분율로 환산하면은 45점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40에서 한 42점 수준으로 나오는데 뭐라도 쓰셔야 되는 거죠. 고려사항을.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이 해상풍력 발전. 제가 시험 볼 때는 이 해상풍력 발전의 기출문제가 한두 문제? 아니,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한 문제. 한 문제밖에 없어서 저는 안 했죠. 근데 이제 기술사 시험이라는 게 이슈가 있잖아요. 이슈가. 제가 시험 보기 한참 전에는 765kV 이게 한참 이슈였었죠. 그런데 제가 시험 볼 때는 765가 안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765를 준비를 안 했고, 근데 제가 시험 볼 때 한참 이슈는 태양광이었어요. 그래서 태양광이었는데 이것도 기출문제 보니까 너무 범위가 타겟팅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는 준비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합격하고 나서 이 태양광 문제도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풍력 발전도 이렇게 해상 풍력 발전처럼 타겟팅이 계속 정해지면서 똑같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슈를 판단하셔가지고 요즘에 잘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준비해야죠. 해상 풍력 왜 하냐? 근데 너무 이거를 부정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육상에서 안 되니까 해상으로 쫓겨났다. 뭐 이런 뉘앙스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해양에 설치를 한다. 이런 같은 의미라도 좀 긍정적이고 그런 식으로 쓰셔야죠.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고요. 뭐 너무 위험하니까 쓰지 말자. 절대 이런 거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해상풍력을 이 기출문제가 계속 이렇게 왜 하냐, 문제가 뭐냐, 그리고 개통 구성 이런 거 계속 물어보니까 준비를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상풍력도 이게 이슈가 됐다가 또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슈니까 이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꼭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이 복합 화력 발전의 종류. 우리 기본적으로 이 스팀 터빈이랑 가스 터빈 준비하는데 이 스팀 터빈, 가스 터빈만 하는 게 복합 발전이 아니죠. 뭐 MHD 복합 발전도 있고 IGCC도 있고요. IGFC도 있고요. 우리 이거 기출문제 나왔었잖아요. 122회 때 요거 두 개 설명하라고. 그 다음에 MHD 같은 경우에는 나온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MH도 발전공학에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요 단독으로 10점짜리도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MHD 복합 발전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10점짜리로 준비해 놓은 개통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배열 가지고 이 스팀 터빈 돌리면 이게 MHD 복합 발전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조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합만. 왜 조합하냐? 여기서 나오는 배열이 아까우니까 이 열을 쓰자 하는 게 복합 발전의 기본적인 본질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열 회수 방식, 원리랑 특징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배열 회수 방식은 이 스팀 터빈이랑 가스 터빈 조합 방식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가스 터빈이랑 스팀 터빈, 개방형, 밀폐형 이런 거 준비하고 이 복합 발전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죠, 이거.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이 LDC, 라인 드랍 컴펜세이터, 선로 전압 강화 보상 장치입니다. 이게 77회에 나왔었거든요. 저는 통상 전 범위를 다 준비했었어요. 그러니까 63회부터 쭉 준비를 했는데 이게 10년치만 준비해도 어느 정도 타겟팅은 다 정해지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진짜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63회부터 전체적으로 이 수험 범위를 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준비해서 다 정리하고 다 공부하냐? 그게 아니고요. 아, 이런 게 나왔구나. 이 정도. 그래서 저는 이 라인 드랍 컴펜세이터를 준비를 했었어요. 대충 개념만 알아놓고 이게 만약에 나왔을 때 이게 무슨 한 48점에서 52점 수준으로 퍼펙트하게 답안을 쓰려고 준비한 게 아니고 이런 거 나오면 다른 수험생들은 못 쓰겠지 하고 한 40에서 42점 정도 선방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수험생분들 못 쓰잖아요? 그럼 이게 점수가 확 올라요. 다른 분들이 안 건드는 거 그냥 조금만 써줘도 점수가 확 오릅니다. 그 아까 우리 무효전력 보상장치 같은 문제 아무리 잘 써도 이게 45에서 48 이 정도가 거의 평균이에요. 그 중에서 정말 수식이랑 그림 같은 거 너무 잘 그리시고 하면은 뭐 52에서 60점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건 되게 특별한 케이스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가 우리 이게 분포 점수가 가장 많은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수험생들 안 쓰시는 거 쓰면은 점수가 확 오른다. 이런 것도 이 시험장에서 그거를 즉각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술용어 해설집. 기술용어 해설집에 어느 구석에 박혀있는 그런 용어인데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 이거 쓸 거 없어서 K 팩터 썼다. 그러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K 팩터랑 전혀 연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진짜 생뚱맞은 이런 용어 있잖아요. 이런 건 안 건드는 게 좋죠. 아니, 아까 그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QV 특성으로 뭐 써줄 말이라도 있죠. 근데 이 A 팩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고르시는 게 좋죠. 그렇다 그래서 이 A 팩터를 공부해야 되냐? 공부하면 안 됩니다. 패스해주세요, 패스. 이렇게 하나하나 지엽적인 거 나왔을 때 공부를 하시면은 수험 범위가 정말로 한 몇 배씩 늘어납니다. 가뜩이나 지금 준비할 게 범위가 넓은데 이렇게 지엽적인 것까지 하시면은 수험 범위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지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전력계통의 사고 파급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쓰세요. 이렇게 문제가 짧을수록 더 힘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우리 4교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차를 줘요. 이런 목차를 짜서 기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 3 줬으니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쓰면 되는 거예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4개 줬죠? 그냥 말 그대로 반 페이지씩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두 페이지 나오겠죠? 자, 근데 전력계통의 사고 파급의 원인과 대책.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뭔가 이 사고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통이 붕괴된 거죠.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라 이거예요. 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계통에 역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붕괴가 되고 정전이 생길 거라 뭐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우리 답안을 쓰실 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정전의 원인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대정전이 나기 전에 뭐 이걸 먼저 해결하자 이런 뉘앙스로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전력 계통의 사고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이잖아요.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게 바로 사고죠. 공급이 뭐가 있냐? 우리 유효전력 공급하고 무효전력 공급하고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고요. 이렇게 세 개의 목차만 해도 쓸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 파급의 원인, 유효전력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하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 로드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 발전력이 추종을 못한다 이거죠. 뭐 예비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신재생 늘어나고 있죠. 개통 관성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신재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개통 관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추종을 못하는 거죠. 이게 붕괴될 수 있다. 그리고 뭐 무효전력 공급이 안 되는 거. 공급이 안 됐을 때 이런 거 있고, 전력 품질, 뭐 고조파가 너무 많다든가. 그리고 이 사고 원인도 있죠. 사고가 나도 만약에 우리 개통의 7, 80%가 일선 지락 사고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일선 지락입니다. 근데 이 일선 지락이 뭐 재폐로 같은 걸로, 고속 재폐로 같은 걸로 잠깐 개방했다가 바로 투입을 하죠. 근데 뭐 재폐로가 잘 이루어지지 않든가 아니면은 뭐 이 일선 지락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단락으로 진전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호 계정이 지금 이상한 거죠. 보호 계전이 지금 뭐 성능이라든가 신뢰도가 떨어진 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발송 배전 기술사에 꽂힌 거죠. 이 꽂힙니다. 이 문제에서 감동을 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로 4, 5페이지 이상 나와줘야 돼요. 쓸 말도 너무 많고, 뭔가 지금 수험생의 이해도라든가 공부 범위, 이런 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발송 배전 기술사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폭발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까 문제를 고르실 때 여기다가 시간을 얼마나 쓸지, 이거 30분 이상 쓰겠죠. 30분 이상 쉬지도 않고 써야 이게 4, 5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이랑 대책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대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인 다 써줬잖아요. 이 원인 다 써줬으니까 요 항목에 대해서 이거 대책을 써주시면 되죠. 예비력 잘 두자.
신재생은 뭐 신재생을 안 하자 이런 거는 안 되죠. 이런 답안은 안 되고 뭐 개통 관성을 증가시키는 우리 기출 문제 있죠. 그래서 관성 증가시켜야 되고 뭐 스마트 그리드, ESS 같은 걸로. 그 다음에 Q 공급 잘하자. 뭐 콘덴서로 공급하면 너무 좀 희정수가 크죠. 뱅크별로 투입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력전자 소자로 뭐 SVC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하자. 그 다음에 고조파 제거 잘해야 되고 뭐 보호 개전 이거 정정 잘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3, 4교시를 봤는데요. 이번 132회 이 발송 문제가 1, 2, 3, 4교시 제가 다 리뷰는 하지 않지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기출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출 위주로 준비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셨을 거예요. 제가 발송 200제 있죠? 항상 리뷰할 때 발송 200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뭐 제가 능력이 좋아서 여기서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저는 기출 문제를 보고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지 제가 추측해서 정리한 내용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나오는 문제 위주로 준비하시고 이게 이거 기출 문제 정리하는 데만 해도 6개월, 1년 걸리니까 200제를 잘 보셔서 준비를 하시면은 또 이렇게 기출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오는 시험에서 고득점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